네, 1교시 접수 및 면접 방법, 접수 면접지 작성법인데요. 일단 미술 재활 서비스에 관해서 또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고위험군을 면접할 때 미술 재활 상담 심리 상황 기록지에 대해 학습합니다. 자, 미술 재활 서비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달 장애 친구들이 발달장애우가 이 센터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설문지 조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날 재활사가 그 아동들을 만날 발달장애군을 만날 상담사가 또다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장대에서 서비스 첫 면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면담에서 기록 심리 상담의 진행이라는 건, 자, 미리 어떻게 이렇게 일지가 있으면 상담 기록지 첫 실험, 첫 면담 기록지가 있을 때, 자, 제가 오늘은 조금씩 선생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라고 먼저 서두를 꺼내요. 왜냐면 그냥 이야기하면서 상대 내담자에게 나의 의중, 지금 왜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적어요 하면서 계속 신경이 여기에 쓰여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적는지 지금 언어적으로 복잡하게 언어를 잘 표현을 안 하고 있다. 언어를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서없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를 바라다 보면서 내담자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벌써 그 자리가 산만해요. 집중해요. 산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할 텐데요. 거기는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혹시라도 잊을까봐 이제 중요한 건 메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고 먼저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 궁금증이 좀 덜하겠죠. 이렇게 상담 심리의 지록 첫 면담은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서 진행을 쭉 하는데, 자, 이전에 나와 처음 만나기 이전에 미술치료 해본 적은 있나요? 미술치료 경험은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회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일 재미있었고 흥미롭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만족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만족도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이 발달장애군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1급, 2급, 3급에서 어느 정도를 달릴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한다라는 건 이제 경계선성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장애군은 아닐 수도 있어요. 비장애군과 장애군이 소통이 될 정도라면, 근데 그 소통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과물이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겉에 말하기 좋아하는 언어, 말장난 같은 대화 상담이 되고 있는지 이건 상담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발달장애 일단 특성이 2주차에서 공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발달의 또 하나의 장애군에 하나 들어가죠.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감정은 느끼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가 발달이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긴 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회 정도로 나누어서 혹은 1, 2회로 나누어서 이제 50분 이내의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첫 회기에서 1회기에서는 이제 면담 만나서 사전이라는 말을 써요.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들을 만나서 먼저 사전 조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전 검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특정 도구들을 여러 가지 설문지며 그림 진단 검사며 뇌파 기계며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 회기로 이루어져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EAP 같은 경우 가면은요, 설문지만 한 3주 하는 것 같았어요. 일반 비장애 아동들 할 때도 첫날은 자기 효능감 검사를 한다든가 두 번째는
이제 자존감 검사, 또 이제 이들의 이제 뭐 또 다른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학습 능력 검사 이렇게 또 하고, 세 번째 날은 비전 설계라든가 이렇게 3주를 내리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은 다 초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회기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회기로 나누었을 때 회기가 일단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가면 10회기 나누기 해서 3, 4, 3 이렇게 나가면 3회기는 어떻게 돼요? 초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기초, 우리가 알 권리,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서로 충분하게 다져가면서 시간을,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면담은 여러 회기로 진행되는 게 어찌 보면 더 탄탄하고 안정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 접수 면접에서는 이제 나의 문제, 내담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 가족에게 치우쳐서도 또 뭐 활동 보조라든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에 대한 어떤 이제 개방적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방적 질문이라는 건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사가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은 무엇, 이름은 어떻게 써요? 이름은 가명 쓰는 거 맞죠? 김홍길동. 그리고 자, 가명 쓸게요. 가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라고 내담자에게 알려줄까요? 알리지 말까요?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자, 몇 살, 몇 년생에 태어났고, 나는 어떤 일을 좋아했고,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쭉 한번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언제까지 라는 딱딱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면접 과정에서 기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 제공을 통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얼마만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해결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내담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 측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신청 접수자, 접수 면접 및 실제 상담사가 다른 경우도 있음. 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휠체어를 오랫동안 타고, 또 휠체어를 타는데 이제 와상 내담 장애인들이 있어요, 와상. 거의 반 이렇게 누워서, 또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은 이렇게 몸이 일단 신체가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장애군이 심하기 때문에 그의 이제 활동보조인이라든가, 이제 가족, 지척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대신 이렇게 면담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면접 및 실제 상담사라고 했으니까, 실제 상담사 이제 면접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언어 면접, 서로 이제 구두로 서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실제 능력을 조사하는 어떤 그림 그리기라든가, 언어 표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달라지면 정확한 조사도가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 구두 면접은 1회기 때 이제 지인분들이 가족이나 활동보조가 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2회기 때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받을 수 있는 본 내담자가 와서 그림 검사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심층적인 질문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결하기 전 단계가 이제 1회기에서 초반에 이루어지는 실제 이제 면접 초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면접 접수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 이제 면접 접수 면접에서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있는데, 내담자에게는요, 지금 나를 오픈하는 이유는 꼼꼼하고 많이 해서 이제 그 앞에 지금 날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이 복지관에 오면 나는 뭐뭐뭐뭐를 할 거야 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상상을 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 자체가 복지사회다 보니 이들을 장애인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쭉 개별학습반이 있어서 통합학습도 하고, 아니면 내가 중증으로 신체적인 불편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특수학교로도 많이 가고, 이제 그들만의 어떤 영역별로 이제 그 학교가 나누어지거든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하게 나한테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알려준다면 이들에게 장점을 찾아내는 일은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많이 학교를 못 나오고, 예를 들어 장애 등급은 이제 거의 1급인데, 등급이 1급인데 장애 1급으로 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맞벌이 부부이고 활동보조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오기는 오되,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활동의 영역은 큰데, 심층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감별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손에 오물락조물락이 잘 되는지, 또 이제 언어 능력이 잘 되어서 뭐 노래 부르기라든가 또 다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의 소근육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이 자율신경계통이 얼마만큼의 역량 강화를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사 속에서 이 초기 면접 단계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건 일단은 성숙되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맨날 초기 작업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 단계를 원하며 적응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발달 재활의 정확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숙이라는 단어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과정을 조금 더 깊은 과정으로, 조금 더 아주 많이 깊은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색칠만 했었단 말이죠,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만다라 색칠하기, 또 나름대로 색칠 심리로 인해서 뭔가 도안 색칠하기, 이런 과정이 갔다면 그 다음에는 와야 되는 게 색칠할 거리를 만들어가기. 그러니까 색칠할 주제를 만들 수 있고 선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그것도 우린 자율신경계 쪽에서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또 변화를 추구하는 성장이 되는 거죠. 선택이 잘 돼서 성장이 잘 되고 나면 적응이라는 거, 야, 나 이거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 적응이 잘 맞아 떨어지면 내 작품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도 시장성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나오면 좋겠다. 시장성이라는 건 뭐예요? 전시도 해보고, 또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하면서 누군가한테 확산, 전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모습보다 이 기관에서 나한테 더 커다란 걸 해줄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 축하를 해주고 이러한 어떤 이제 파티, 축제의 장면은 집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발달장애 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항상 하고 이제 어떤 과정을 하고 나면 그 과정을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학예회장, 그 학예회가 바로 이제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여름에 이제 보여주기, 이제 발표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참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장을 더 깊이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의 또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야 돼요. 내담자의 능력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발달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 미술재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 감각, 그 다음에 음악, 심리 동작,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작,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영역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정보 구축을 사회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를 맞출 수 있는지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여서 손의 자율신경이 손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분은 앉아서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손에 장애가 있고 팔에 상체에 장애가 있고 걷는데 하반신에 별 장애가 없다면 이분들은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되는 데 있어서 하체, 앉아서 손을 자율적으로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 움직임 쪽으로 동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이 면접 단계에서 우리가 적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료 수집에서 어떤 이제 사정 단계에서는 할 일이 뭐냐면 자발적이냐. 지금 이 발달 장애 이분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움직여서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꼭 누군가에 의해서 중증 장애인 하면 집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필요 자격들을 서로 이제 분석하고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 자료 초기 접수에서 자료 수집된 이 자료들을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근데 나 혼자 회의하느냐? 아니죠. 사회복지사와 또 같이 담당할 수 있는 뭐 팀장님 등등등등 같이 해서 계획서 개입도 하고 사료 관리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지원망들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접수 단계에서 목표 설정. 자, 이 사람이 꼭 미술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미술이 과한 행동이 나오고 어떤 에너지가 정적으로 앉아 있는 게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앉아서 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진료 단계도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미술재활사 이 내담자는 감당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복지사와 같이 서로 협의하에 개입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서 다해가 아니라 같이 협응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이들이 뭘로 가야 돼요? 앉아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활동 영역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이 활동 영역은 이들이 가능한 작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같은 작업으로 갈 수 있을 때 뭐 전략, 그 역할을 통해서 치료사가 어떤 재료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입해서 평가 방법을 높여줄까. 이런 구체적인 활동 영역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록지를 가면 초기 면접지는 실은 4-5페이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안 돼도 그러니까 뭐 쓸 말이 없어요. 이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어적인 능력은 없지만 심적으로나 소근육의 능력이 사용 가능하므로 생각 표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그 다양한 매체에서도 어느 파트로 갈 것인가. 미술 파트로 간다. 그러면 미술 파트의 지점토, 물감, 색연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입서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사용이 되고 이 재료가 사용됨으로 해서 이 발달장애의 어떤 부분을 자발적 촉진을 시킬 것인가. 자발적 촉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갖고 있어서 개발이 되겠지만 예전에도 재미있어 했던 이 재료가 앞으로는 더 많은 이 사람에게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자극의 능력을 키워서 향상시켜서 개성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개성화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A4 용지에 4-5장, 2-3장이 꼭 써진 이 면접은 이 종이 접수 면접지는 이제 우리 서류 파일에 잘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기로 작성된 그러니까 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정리 잘 돼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궤갈식 손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손으로 이제 수기를 한 부분 종이가 있으면 이걸 다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돼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내담자가 오늘 뭐 했고 오늘 이 한 과정에 대해서 1, 2, 3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이제 사회보장원의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한 프로그램은 우리 여기 안에 이 센터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거기를 딱 클릭하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붙어야 돼요? 카드. 어떤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이 카드의 또 날짜도 같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비밀이 보장이 안 되어야 된다고요? 네, 절대로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디지 심리적 바우처 상담을 받는 이제 내담자들은 당연히 이제 비밀 보장이 많이 되는데 요즘 기업 상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각 회사에 그러니까 보건직이 있는가 하면 이 보건직이 간호사들로 많이 되어 있고요. 간호사 또는 이제 보건교육사. 네. 그래서 이 간호사는요, 산업간호사라 그래가지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간호사들이 각 회사에 이제 우리 학교에 보면 양호실처럼 그렇게 상주를 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보수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교육 역량 강화, 또 뭐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또 그러니까 그걸 집체 교육, 단체 교육을 할 때 이들이 관리를 많이 하는데 이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면담한 이제 그 직원들의 그 개인 정보를 막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밀 보장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기업들 특히 더 가다 보면 대기업들은 이제 회사원들을 상담 마음도 편하게 해야 되지만 그 회사원이 어느 파트에서 불만이 있는지 어느 파트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죠. 네. 이러한 것들 저는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비밀 보장은 왜 나중에 배신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가. 그러니까 혹여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상담 내용이 흘러서 외부로 나왔는데 그 얘기를 3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죠. 근데 우리 장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만 바깥으로 왜 표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듣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는 이 공상의 덩어리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부모 상담을 할 때에도 이 내담자에게 어느 날 부모 상담이 진행합니다 하면서 수시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둘이는 비밀이 없고 타인들에게는 우리 둘은 비밀을 공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은 이제 반드시 공개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받고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그 과정들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면 이 동영상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 공유를 허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이름은 반드시 가명으로 하고요. 객관성, 기록된 이 자료들은 내 임의로 기록해서는 안 되고 절대 지금 있는 이 상황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있는 이 상황만 일지에는 진행을 하고 단 내 프로세스 노트 안에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을까 이를 분석하는 건 공개하지 않고 내가 연구자료에서 나만의 노트로 따로의 분류되어서 적성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하는 어떤 치료사의 입장들은 오늘의 이 일지, 접수지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담자와 내가 접수를 했는데 이 내담자에게 꼭 예쁜 말만 써줘야 될 것 같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에 써서 두었을 때 내담자가 알았을 때 또 불같이 화낼 부분들 또 내가 여기서 이거 나 프로그램 안 받아 이렇게 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들이 많이 그래도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리고 기록지의 내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라는 건 내담자가 봐도 너무 격앙되게 내용을 쓴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거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또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듯이 그 누가 보아도 지금 이 도화지 안에 도화지에 있으면 중심에 강을 그렸고 3분의 2 상단 위에 산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도화지만 이 그림만 보고도 도화지가 상상이 갈 수 있게끔 3분의 2 선상 상단에 산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도 그냥 얘기만 듣고 도화지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게 이 기록지 안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록의 원칙으로 가야 될 게 이제 논리성, 슈퍼바이저가 개입하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활동 목표도 정해가는 거고요. 그리고 차분히 꼼꼼하게 단시간 10회기를 계획했다 해서 10회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회기 플러스 10회기, 10회기 플러스 10회기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진행을 하되 이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틀에 따라서 이제 내용도 재정리하고 또 이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대강 연필로 막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안에다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그때그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밀리면 이 시스템 안에 작성하는 게 밀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체계적 사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위험군을 면접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고위험군이라는 건 발달장애 증상이 한 1080까지, 1800까지 어떤 종류가 다양하게도 다 다르거든요. 이 다른 관리 중에서 고위험군은 누구를 해코자 할 때, 그리고 때리는 공격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이 사례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내담자한테는 집단에다 넣을 수 없고 개별 관리로 가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 행동, 도발적 행동이라고 하고 도전적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도발적 대 도전적 행동. 이 도전적 행동을 이 치료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반드시 여기에 적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이 나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뭔가 특별한 행동으로 기분이 붉어져서, 기분이 불쾌해져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자주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는 행동인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일반적으로 항상 있을 때 하는 행동인지, 이런 문제 분석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고위험군 발굴할 때 주의할 때는 지금 현재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뭔가 불편한 감정, 지금 요 내담자한테 요 센터실 들어왔을 때 오기 전에 무언가 마음에 해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화가 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화가 났을 때 이 일시적인 화남이 자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욕구,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는 걸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현재 감정까지도 잘 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 갈등의 분류 문제는 이제 실은 신체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걸 표현을 못하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지나가는 동물도 우리가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물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공격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장애군이 심하더라도 자기 마음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신체적 장애, 신경증은 반드시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애군이 오래 가면 또 다른 부분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뇌병변 환자가 있다면 뇌병변 장애군이 있는데 뇌병변 장애군은 계속 몸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아서 계속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안 맞는 게 그대로 유지만 돼도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질병은
물렁뼈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생기고 그 목 디스크는 해서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냐면 움직임들이 항상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군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프죠.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이제 살펴봐 주고 그 아픔 속에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일지로서 분류 작성지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석지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초기 해석이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 중기와 종결 쪽에서 종이는 같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류 자체가. 그래서 이 동의서 받는 거에서는요. 일단은 접수 면접이 지금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술 프로그램에는 어떤 재료들이 힘들 수 있지만 사용합니다. 미술 매체에 대한 재료 사용 이런 것들도 같이 동의서를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서 나중에 같이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자세도 있어요. 미술치료사로서 이 자세는 일단은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진행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라는 거. 내담자들이 가끔 침묵을 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침묵에 대한 의미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반응 작업이라고 한다 그랬죠? 치료사도 항상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나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 느낌을 나 너무 힘들었어. 이때 내 감정은 뭘로 표현할까? 어떻게 할까? 자신만의 어떤 반응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항상 오염된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 1교시 접수 및 면접 방법에서 이제 자세까지 면접지 작성법 등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초기 상담 방법 그리고 단계상의 유의점인데요. 초기 상담의 HTP 검사 그리고 그림 상담할 때 단계별로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반영의 유의점, 초기 상담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일단은 집나무 사랑 검사는 이게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발달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림을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자, 이 유래는 잘 알 것 같고, 자, 벅의 이 그림 검사는요, 그러니까 단일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검사는 이 집나무 사람을 그리게 함으로 해서 발달장애 피험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성격을 이해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발달적, 투사적 측면에서 연구했고 이 집나무 사람은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재료이고 눈 뜨면 창문 열면 다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과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 연령대 나이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분류 단계가 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는 그러니까 솔직하고요. 잘 그린다 못 그린가를 떠나서 내가 있을 걸 있게 그리는 거. 예를 들어 나무를 그리면 나무 뿌리가 없이 그냥 기둥만 있고 이파리만 쑥쑥쑥 있으면 그래서 가지와 뿌리가 빠져 있잖아요. 이런 빠져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의 결핍이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분석 자료가 되는 거죠. 이 분석 자료는 이제 내담자에게 일단 언어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을 자꾸 하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분류지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벅 이후에는 졸리가 했고 허머가 이 HTP에 대해서는 또 되게 적용을 하면서 연구 발전을 시켰어요. 자, 일단 HTP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점은 비언어적 기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못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술 재활이 가장 접근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근데 내담자들이 미술 재활이라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지고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갖추고 즐기고 호기심 있게 나름대로 자기 수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미술 재료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여기에 관계없이 내가 아는 만큼에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HTP는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전부 다 설문지까지 끝나서 2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편해요. 이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간편하고 못 그리면 못 그리는 대로 그리는 만큼만. 그래서 언어적 제약이라든가 어떤 문화 수용하는 면에서는 충분하게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반드시 순서대로 그려야 된다. 집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는 게 아니라 집, 나무, 사람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상징에 대한 해석도 있고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미약함도 여기 나타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주장하는 거는 또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준비물은 A4 용지, 사비연필, 지우개 준비하고 각각 도화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 장의 도화지는 가로로 주었다가 또 나무 그릴 때는 세로로 세워서 주었다가 언어로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언어로 태도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을 그릴 때 또 많이 물어보죠. 한 명만 그려요? 아니요. 몇 명 더 그리고 싶은가요? 하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그리게 하고 나서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명만 그려도 되면 한 사람만 그려보십시오. 사람을 그리는데 얼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신상을 그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집단에서 실시할 때가 있고 개인으로 실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집단으로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 걸 이렇게 보면서 따라 그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따라 그리는 데 있어서 막 어떤 사생, 멋진 작업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간단하면서도 꼼꼼하게 그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 상담을 하며 지시를 하고 이 지시어 속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 경청하는 자세, 태도는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유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자세를 내담자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항시 눈 마주침을 수시로 집단원들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어 내려주고 너희 그려 나는 딴 거 할게 라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꼼꼼하게 사이사이를 내담자 사이사이를 치료사가 이렇게 살피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꼭 한 군데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사가. 또 집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같이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특별하게 누구한테만 깊은 관심을 주면 안 되고요. 두루두루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에게 이 경청이 미치는 효과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안정감 있게 해주고 안정감 있게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무엇을 해도 여기서는 다 만사 오케이 수용이 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문제를 탐색해서 수면 위로 떠올리게 되고 그 탐색된 문제가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참여된 내담자들에게 미술재활사, 미술심리상담사는 무엇을 해줘야 돼요? 관심사랑, 관심 기울여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 관심 기울여주기가 나 너한테 관심 있다? 언어 전달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얼굴 봐주고 그랬구나. 이제 공감. 이 공감하는 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 감시가 아닌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 이 느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은 어찌 보면 이제 상담사와 발달장애인 내담자가 서로 신뢰감,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이 형성되어야 감각과 생각은 뿅뿅뿅 나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해서 내담자들이 뭔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
그건 뭐죠? 하고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이제 잘 설명해주고, 아하, 그럴 수도 있군요. 인정해주고요. 이렇게 또 질문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했어요?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안에서 내가 이 모습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이 안에서. 자, 우리가 LMT를 그리거나 또 진단검사 그림을 할 때 내 도화지 안에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개방명 질문을 할 때도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렸어. 지금 그린 거 그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해서 뭐 평가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전반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걸 평가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빠르게 대답하는 거. 되도록이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누주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빨리 대답하면은 금방 이제, 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하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신중성을 보여주거나, 너의 대답이, 질문이 지금 굉장히 나한테는 뭔가 중요한 느낌이 들어. 라는 어떤 뉘앙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질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상담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 상담자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그 내담자의 마음에서 듣고 싶어하는 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듣고 싶어하는 답이 칭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원하는 거지 거기에 판단 능력을 잘 명료하게 보이셔서 질문을 이렇게 그랬군요. 그게 궁금했군요. 뭐뭐뭐뭐가 궁금하셨군요. 반드시 앞에 한번 그 단어를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 눈빛과 그 태도만으로도 충분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발달장애들은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만 잘해주고 돌아가면 다음 주에는 나한테 쌀쌀맞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나를 보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 무언의 반응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자발적이고 촉진적인 어떤 내담자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 단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 중기 단계는 통찰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뢰감의 형성 단계가 중기 단계에서는 그 무엇을 해도 모든 게 다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잘 나올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신만의 행동.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만들어 볼 거야. 자연스러운 감정을 끌어내야 돼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올 때까지가 라포 형성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중기 과정이겠죠. 그런데 무조건 중기 과정까지 재미있고 내담자와 상담사가 친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상투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할 때는요. 때로는 가끔 저항이 나와야 된다. 오늘은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러이러해서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치료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내담자의 말을 수용해 주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분으로 오늘 기분 나쁜 게 있었나? 아니면 원래 이 재료를 싫어하게 되었었나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이 재료 안에 들어있나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감정을 분석해 주고 그 분석된 감정 속에서 중기 과정을 건강하게 나오면 이제 그 나머지 회기들은 거의 다 이제 재미나게 참석하고 싶어서 자발적 참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맨날 오면 이제 즐겁고 재미나게 잘했어요. 좋아요. 단답형으로 간 내담자들은 다음 주에 올 때도 활보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집에 있는 게 별로니까 여기 가서 활동하고 와, 시간 보내고 와 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내담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담자들보다는 무언가 의미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현장 실습의 과정이라는 건데 이때 치료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중기 안에서 밝게 할 수 있는 거, 직면 해석하는 과정들이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피드백이 들어가주면 좋겠고요. 자기 노출. 나 이거 할 때 재밌던데, 나 이거 만질 때, 요 색깔 칠할 때요, 저 굉장히 기분이 갑자기 막 웃고 싶어졌어요. 제가 원래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이 빨간색의 태양이 뭐 다다다다다 해서 내 경험을 조금씩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데 어느 상담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개입이 안 되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적정한 자기 상담사의 노출은 이 내담자들에게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또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공감, 반영 기법이다. 자, 미술 재활 상담사의 반영적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이 표정들은요, 결과적으로 내담자들에게 나를 얼마만큼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어요. 그 척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항상 격의 있게, 위험 있게, 권위 있게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면 내담자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친구처럼, 불편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하면 또, 친해서 서로 이제 라포와 신뢰감과 어떤 이제 나름대로 타당성들이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타당성 안에 또 너무 격의 없이 이렇게 지내오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쪽을 추구할까? 어느 쪽을 나는 어느 감정 쪽을 반영할까는 이제 미술 재활사의 그 시간 안에 자기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개방을 적절하게 해주는 쪽이 이 미술 프로그램에서는 훨씬 자율성을 반영하기가 좋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발상 속에서 엉뚱함을 잘 구조화시켜서 그 구조화가 새로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술 재활사는 조금은 내 자신이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피드백에서 우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근사한 생각이었고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내담자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어떤 작업을 했네요. 이때 느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 이 발상을 내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피드백에서 이제 긍정적인 힘을 내어주고 그 힘 속에 이제 태도를 반영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업되어서도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순과 의혹, 해결 방법 등이 같이 갈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이라는 건 재밌어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모순이라는 건 너무 오버해서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해서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직면 과정에서 치료사들이 긍정 반응을 막 밀어주려고 할 때 이 내담자의 성향도 반드시 무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친구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민감해가지고 작은 어투,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단어가 딱딱하다 이거예요. 딱딱한 단어를 화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져서도 되지만 그 언어의 그 끊는 있잖아요. 숨 쉬고 딱 마침표 찍는 이 모습에서도 이들은 아주 그냥 그 감각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해석은 이제 그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들의 표현 방법에는 색채 바꾸는 거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형태는 글씨처럼 좀 외워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역시 해석은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어서 하되 초기 상담보다는 이제 중결 과정, 중기 과정에서 더 깊이 개입하고 종결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해석보다는 와, 감탄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쪽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반영해서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초기에 초기에 이제 개입을 너무 안 하고 내담자에게 다 맡겨놓으면 내담자가 이제 자기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언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발달장애도 불안하면 토커티브, 그러니까 계속 두서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단어 속에서 이제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해요. 해석 시기에서는 시기가 이제 초기, 중기, 종결 요 과정에서 볼 때 같이 이렇게 판단할 때 내담자가 요게 이제 어쩌보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언제 어느 게 언제 피드백을 하고 언제 해석을 해줘야지 기다리다가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개점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해석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끝에쯤에서 그 마지막 때쯤에 오늘 이 프로그램은 어떤 재료를 썼고 이 재료가 누구누구님에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땠나요? 하면서 이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해석의 제시 형태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임시적으로 장소 그럴까요? 이렇게 표정적으로만 보여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믿는다고 이제 내 남자의 생각을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불편함을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자, 미리 해석 재활사가 좀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까 이 점토를 얘기를 한다 싶으면 점토를 잘라서 반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반을 잘랐나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거의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했던 행동들을 내가 언어로 상담사가 설명을 하면서 이 모습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고 다시 한번 주지화 시켜주는 과정, 구조화 시켜주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이 점토도 뭉쳐서 지금 어떤 탑을 쌓는데 처음에는 이 점토가 반 나누어서 나눠놨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일어났던 행동들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매 순간순간 이제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1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집단으로 들어갈 때는 1시간 반씩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내 작업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적과 그 고요함이 흘러가는 데는 굉장히 또 이 프로그램이 같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을 띄우고 뭔가 흥미가 있게 나가는 거는 재활사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또 이제 질문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해석을 이렇게 제시해 줄 때 그 형태는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으로 한 거였어요? 이 점토를 반 자르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까요? 자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몰입하는 해석.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지난주에도 혹시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동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충동적인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 모습을 만들고 있었던 생각이 가끔 있었느냐. 이제 이런 어떤 자극 그런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반영을. 그리고 또 이제 미술 재활사가 이제 너무 감정에 맞춰져 어떤 감정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 만들고 났을 때 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내 동생이 이 작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확산시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주변 이런 이제 그런 바운더리도 조사해서 가족 관계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지각과 이해들을 이제 내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와 치료사회 이게 상반된 감정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저항이 오고 일단 하기 싫은 작업을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발달장애들은 손에 많이 묻는 거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면서 막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영할 때는 이 뜻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지금 이 부분이 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이 재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색깔은 왜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서 이제 자꾸 어떤 답을 좀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맞아서 좋아, 예뻐 이런 단순 반응이 아니라 빨간색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촉진,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명료화적 해석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어떤 이제 이 대비, 그러니까 연합형,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걸 쭉 함축시켜서 지금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생각과 내 마음,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데 내 마음은 어때요? 라고 할 수 있도록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발달장애한테. 알아듣거든요. 알아듣지만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 표현된 그 재료를 갖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단어들 같이 이들이 오물락조물락 하는 경우도 때로는 많아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 자기 이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선택적 명료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강조할 수 있고, 또 비유, 여긴 이렇게 했는데 이 A, B는 어떻게 하네요? C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못한 이제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상동 언어, 반향 행동, 반응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조금 진정해 주어서 좀 이제 그 행동을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상담에서 침묵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화할 때도 침묵이 있는 거는 왠지 그 침묵이라는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단계가 이제 뭔가 이제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다가와서 불안할 수도 있고 이 침묵이라는 부분이 또 불안 때문에 현재 저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거야 라고 미리 예견하는 거, 선입견을 갖는 거 그리고 또 이 해석할 때 상담자의 기대의 해석을 너무 기대치를 많이 걸어서 침묵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피로회복.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제 감정행동, 이제 이 언어, 말을 많이 하는 거에 이렇게 지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침묵하는 거인지 반드시 분석은 해보아야 되는 거죠. 신청 업무, 이제 접수지의 어떤 이제 안내자로서 처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재활사로서 다가가야 할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 신청 업무에서 나는 접수해야 될 이 업무에 안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 설명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어떤 이 재료 어떻게 우리는 몇 회기를 진행할 것이고 몇 회기 동안 뭐뭐뭐뭐뭐 할 것이고 이 설명을 하는 과정들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담자가 못 올 때는 전화로도 많이 이루어져서 전화 상담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성하는 내에서는 이제 상담실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진행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방문해서 이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 접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 초기 면접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를 맞이할 때 이 태도라든가 또 이 비용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해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 꼭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더라고요. 네. 이 돈 문제 참, 이거 치료사들이 이 비용 문제하고 비용 환불하고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작은 기관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활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신청서 작성하는 건 이제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된 것만 적어요. 거기에 감정이라든가 치료사의 해석 이런 것들은 자신의 또 다른 노트를 갖고 그 노트링을 거기에 하는 거고요. 이 접수지에는 보고 들은 것만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일자, 날짜,
그리고 상담자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호소 내용을 잘 기록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일어나진 않아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접수한 내담자 행동을 잘 관찰하고 나면, 예를 들어 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또 다른 상담사한테 이 내담자가 연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 잘 전달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내담자가 혹시 이제 뭐 공격적인 뭐 우울증 약을 뭐 프로작이다, 뭐 리튼이다 이런 것들 먹고 있다. 그럼 거기 안에 메모를 해놓아야 되겠죠. 접수 주의사항은 어때요? 작성을 막 강요하지는 않지만 상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이고 이 내담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팔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니면 신체적인 이상은 없고 정신적인 장애, 지적 장애만 있다, 뭐 등등등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위기상담 안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 그 누가 보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2교시 초기 상담 방법 및 단계상의 유의점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미술 현장 실습 3교시 서약서 및 동의서 작성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미술 재활 상담 과정에 대해서, 또 재활 상담사의 책임의 과정에 대해서, 또 상담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상담자를 위한 상담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재활 상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 지금부터 서로 잘 관계를 형성하며 책임감 있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충실하게 신뢰감을 갖고 또 타당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동의서를 반드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동의서 안에는 지금부터 이 상담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정에서 조금 배제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책임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문서 작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동의서 정도는 이제 어느 기관이건 이제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미술 재활사들이 자신만의 어떤 동의서들을 작성해서 갖고 다녀도 돼요. 이건 표준화된 어떤 문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담 서약서 작성을 할 때는 이제 기본 정보는 서로 파악이 되었고, 그 파악된 속에서 자, 우리 상담 시작합니다 라는 적합성과 서로 요구도 등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적합성의 유무와 또 내담자가 이 상담사 정도면 내가 정말 꼭 같이 상담을 하고 싶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 라는 안정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상담사는 이 내담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담자가 이 상담사와 꼭 상담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집단원이 넘쳐서, 그러니까 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A, B, C, D 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관에 가면. 그래서 그 A 기관, B 기관 서로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조합하는 이런 것들이 한 목적성이 있어야지만 그 집단 안에 이제 같은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집단원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어떤 갈등,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때 집단원과 집단원이 서로 그러니까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원이 섞여 있어서 그 집단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을 또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무언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를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몇 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설명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담의 구조화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대치, 목표치, 이런 과정들도 한번 쭉 브리핑 해주는 게 서로가 이제 어떤 신뢰감, 책임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필연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 시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매주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여기 몇 층에 어느 교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기 안에서, 또 밖에 나가서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 하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이 지원비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에는 굳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지원금이 되더라도 자부담 정도는 있다는 거 재활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론 이들은 상담을 운영하는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이런 설명들은 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상담 재활사도 이 과정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줘도 좋고요. 자, 상담감이 있는, 안정감이 있는 상담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 상담자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 같고 지지받을 것 같고, 이런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처음에 신뢰감을 잘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법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동의합니다, 서명하는 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보면서 너무 여기에 이제 약조, 규칙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이제 동의서를 작성할 때 내담자들이 이렇게 지레 겁먹는다? 미리 겁먹고 미리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서 안에는 기본으로 지켜야 될 거,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무단결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석 2회 이상이면 그래서 자진 탈퇴한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항목만 하는 거지,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어느 목적까지 내가 달성하고 이렇게 무겁게 헤비하게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그 단기로 매 회기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끝나는 회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5회기 때 했던 이 프로그램이 6회기까지 연장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너무 어렵게 가면 조금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다거나 또 지능이 좀 낮은 내담자들 발달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 이 차별화가 우리나라 여건이,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전부 다 이제 비슷한 수준의 집단원들이 모이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달센터를 가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장애의 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 같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증상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나오고 자주 자신의 패단적인 부분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멍하고 이제 상대방을 응시는 하지만 이 응시함 속에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담자는 공격성이 심해서 조금 소리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한순간이라도 그 내담자가 받았다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나이가 먹을수록 발달장애분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트레스가 더 고조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못할 또 다른 행동들이 자해 행동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 감수성 표현이 잘 되던 이제 발달장애인데요. 내가 알던 발달장애 이 친구는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7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카드 같은 거 그려지면 또 팔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수익으로 용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저기 뽀로로가 TV에서 방영이 되기는 하는데 이 뽀로로가 실제로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TV에서 봤기 때문에 일반인은 뽀로로 TV에 있어. 그러면 이 내담자 뭐라고 할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거짓말. 네, 왜 그럴까요? 뽀로로는 가상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상이지 실제로 뽀로로라는 생물체가 살아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미만 아는 거지 예지미를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뽀로로 같은 경우 없는데 우리가 뽀로로를 좋아하고 또 뭐 키즈라든 어떤 이제 다양한 키덜랜드인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만화의 이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뽀로로나 이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이 내담자가 자꾸 화를 내요. 너는 가짜잖아. 가짜가 왜 여기에 나와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어떤 이제 상상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 자폐의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고 섬세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같은 높은 그 고층 새로운 그런 것들을 다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기까지만.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하고 색을 활용해서 이제 근사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결핍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인지되고 확인된 부분에서는요, 거의 천재 수준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림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달장애 내담자들에게는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촉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작성이 돼야 돼요? 동의서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거는 다양한 매체를 치료사가 진행하는 가지고 오는 대로 일단은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동의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치료사에서 어떤 매체는 사용 안 하고 사용하고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안에서 제시되는 것들은 충실하게 내가 임하겠다라는 내용이 동의서에 작성이 된다면 훨씬 더 다음번에 내담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근거 제시하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상담사들이 내담자들을 만날 때는 매번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우리 난이도가 이렇게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숙달미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숭미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발달장애 이 내담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페이스로 항상 어떤 모양도 형태도 글씨의 형태로 외워진 사람의 형태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현장에서 실습해 보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재활 상담사로서의 어떤 반응 감정들을 많이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내담자에게 선입견을 갖고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면 실은 발달 재활에서는 의미가 없는 상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더라도 또 해보면 또 도전해보면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보일 거야. 뭐 확답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이라는 건 항상 100번을 얘기해도 실은 잘못된 말까 뭔가 귀찮은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전문적인 책임이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비밀 보장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거야. 이런 편가르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심, 혹여나 이 프로그램 하면 어느 부분이 또 즐거워하지 않을까? 같이 해보고 단 한 가지 프로그램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 또 이 내담자들은 그때그때 어떤 상담에서 나타날 때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적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상담의 이론이나 기법과 윤리적인 문제를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에서, 세션 장에서, 필드에서는 상담의 이론을 막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며, 천천히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가능하다면 반복적으로 설명도 해주고요. 이런 과정들은 내담자가 모른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서 이 내담자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것이지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 너는 모를 거야, 너희는 모를 거야 하고 딱 치부가 무언가 부족해서 내가 자꾸 설명하는 거야, 반복 설명하는 거야 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윤리적인 책임 가운데서 또 이러한 불편한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정보들 누구는 어떤 부분을 아주 좋아해요. 물론 칭찬이라는 건 비밀 보장이 아니라 폭풍 칭찬을 해주는 거는 이제 열심히 지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 쉐이밍, 뭔가 수줍어서, 뭔가 창피해서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노출시킨다는 건 이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밀은 꼭 윤리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책임에서 완전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상담의 기법에서도 이론적 배경을 열심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당연하게 프로그램 안에 녹아있는 거고 그 녹아있는 걸 굳이 수면 위로 꺼내서 설명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언제 필요하고 언제 안 필요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이 기법은 우리 충분하게 경청의 시간으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 기법으로 다가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굳이 이게 이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자연스러운 어떤 순환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건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의서는 이제 그림 그리기 해석할 때도 또 그 이야기 상담 안에서 어떤 긴장감을 풀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지금부터 우리 조금 유머 좀 들어갈게요. 이제 어떤 상황을 들어갈 때 미리 앞에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면 이제 틈 불편함이 없는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담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내담자가 이 상황이 뭐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런 비난을 하는 건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잠시 우리 기분 전환 겸 화제를 돌리는 겸 유머, 우리 게임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물리적 배치라는 거, 뭐 상담실의 조건, 집단으로 동그랗게 대화 시간이 많을 때는 책상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도 내담자들한테 한 번씩 동의를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HTP가 이제 고위험군 내담자들을 이제 선별할 때 이제 그릴 거나 설문지 조사 같은 거는 한계가 있고 이제 또 뇌파 검사도 많이 해요. 요즘은 뇌파 검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측정을 하고 또 이제 그 뇌파 안에서 이제 두뇌의 활성화와 또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집중도, 좌뇌와 우뇌 사용을 보면서 집중도가 높을 땐 좌뇌 사용이 이제 거의 포화도를 이룬다면 우뇌 사용도 같이 포화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좌뇌 사용의 포화도를 내는데 우측 뇌는 요 중간에서 조금 넘는 찌그러진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어떤 불분명한 행동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요 생각의 공상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요파도 항상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내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자, HTP에서는 정서적인 부분을 가고 행동 능력에서 측정 부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행동 수행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요 해석할 때는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집을 그렸을 때 집은 창문은 집의 크기에서 몇 분의 몇 정도고 굴뚝이 나와 있는데 굴뚝의 연기는 몇 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창문이 크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 내담자가 공상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 정리가 안 되어서 우울할 수도 있다. 이런 전체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미술재활 상담에서는 그래서 신뢰관계와, 그러니까 이 해석 관계에서 내담자와 상담사가 가장 신뢰도가 생겨나기가 제일 경우의 수에서 많은 확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해석, 그러니까 형태가 너무 안 나오고 색이 다 칠해지지 않아서 너무 무기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담자에게 그 무기력적이 보이고 있고 이 적나라하게 너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처받지 않도록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작업이 지난주에 비해 앞으로의 평상시에 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어디 아픈 건 아닌가요? 우회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면 설사 내담자가 오늘은 조금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올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바로 무엇이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의 지속 여부, 그리고 유능함 이런 것들을 안심시켜주는 과정을 꼭 가야 된다. 상담의 어떤 틀을 잡기 전에 꼭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담자가 어떤 인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이런 표현 능력은 잘 되는데 표현 능력에 비해서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서로 내담자는 연필을 많이 딱딱한 재료를 단단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의식화, 너무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촉진적인 상담 단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 얘기하냐면 내담자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 뒤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예측되는 또 다른 어떤 문제 파악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담에서 지금까지 온 어떤 상담의 계기, 그 상담의 계기를 통해서 대인관계라든가 또 갑자기 유발되는 문제 행동의 발생 경로, 발생 과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금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근데 생각해봐요. 발달장애 내담자들은 자발적으로 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하고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그냥 와야 되는, 숙제처럼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상담의 동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확인은 필요가 하죠. 자, 비자발적으로 왔을 때, 누군가에 이끌려서 왔을 때 문제를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또 혼자 스스로 오면 그 스스로 온 거에 대한 칭찬과 거기에서 목표치를 세워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 안에서 집단 안에서 중요하게 여길 경우는요. 그러니까 공격적 어떤 도발적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 소리가 예민한 내담자가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틱틱틱틱틱틱틱 하기만 해도요. 하던 재료를 확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아수라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사가 어떻게 해도 바로 제지를 해야 돼요. 제지할 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내담자의 뒤로 가서 어깨 날개를 딱 잡는다든가 그리고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을 할 수 있는 치료사, 재활사가 이 부분이 어른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발달센터에 가면 밖에 이제 건강한 이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용량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라든가 발표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연구과 자세는 꼭 갖고 계시고요. 또 상담의 동기, 주후소, 문제의 과정, 정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함에서 공감 수준 정도는 내가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에요. 이러한 구조화 과정도 하면서 기법 적용, 다양한 어떤 이론적 적용, 이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한나로 꾹 가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잘 적용하는 겁니다. 미술재활사의 공감, 나를 이해하고 그 공감의 기초 안에서 서로를 같이 타인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욕구 파악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수련 과정, 슈퍼비전 꼭 받으시고요. 그 슈퍼비전 속에서 동기와 욕구 알아차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게 각각 회기마다 있는가 해서 모아서 모아 같이 가면 되고요. 사례 지도를 받을 때는 일단 이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일지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일지 안에서 구조화의 수준 그리고 상담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저항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항상 노트링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3교시 서약서 그리고 동의서 작성법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